네, 이어서 세 번째 수업, 마지막 수업 세 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의 흐름들을 다양한 사회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사회 문제가 발달되어 왔고 발견되어 왔고 또 그 발견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다양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에서 이제 정치적인 분야까지도 함께 이었고 공부해 보았는데요. 저는 현재 저 충청남도에서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위한 어떤 협의회의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아서 사회 활동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마지막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탈북민의 적응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좀 제안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보자 하는 의견들을 충남도나 아니면 통일부와 관련된 뭐 남북하나재단이라든가 뭐 하나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그 사회 체계의 변화를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어떤 구성원들이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적응할 거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실제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다양한 전달 체계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체제 하에서의 어떤 진행 문제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들 있고 또 그 문제들을 좀 더 개선시켜서 나가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시각들, 변화의 시각들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좀 바라보는 또 접근해보자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실제로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제도나 어떤 시범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모아졌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A라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 다양한 바라보는 접근의 시각이 그분의 가진 생각이나 아니면 경험들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역동들을, 다양한 생각들을 함께 녹여서 타협을 이루고 뜻을 모아서 원래의 어떤 목적과 목표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정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뽑아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의견들을 나누고 그 의견들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합의점들을 찾아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 이것도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의견들이 다양하시고 굉장히 역동적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직장에서도 아니면 학교 내에서도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가지신 다양한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의견을 즐겁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좀 강하게 주장할 때는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하는 이해와 설득을 하는 어떤 이런 다양한 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정치의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사회에 나가시면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서든 어디서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상급자나 아니면 제 동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보시고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아니면 나의 의장을 강하게 주장해서 통과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생각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 나가는 어떤 이런 과정. 그래서 서로 상대방도 어려워지지 않고 나도 어려워지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호 협동할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이런 과정들 그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적용돼야 되고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정치 분야에서는 한 번 정도 함께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도, 내년도죠. 복지 예산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간 정책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예산들은 국민의 조세로 부담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면 4대 보험일 경우에는 강제로 가입을 하시게 된 그 가입자들의 강제금들, 개별 이행분담금이라고 개인별로 적립된 어떤 금액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재원으로 삼아서 사회보험의 정책들, 사회정책의 큰 틀이 하나인 사회보험의 정책들을 시행을 해 나가게 되죠. 그 외에 뭐 그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처럼 국민들이 선의의 뜻으로 모아준 어떤 그런 기금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들을 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론을 공부를 하셨고 또 그동안 2년 동안 뭐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이라든가 실천론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의 학문들,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야들의 공부를 하면서 이런 재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 분야들은 어떻고 또 전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늘어나고 올해는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그 사회 문제를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들,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돈의 흐름을 보아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해마다 사회복지 예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고, 어느 부분은 또 이제 좀 많이 감액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제가 당연히 알겠지만, 그 외의 분야들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집행이 되는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구나, 변화의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상담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고 관심 있게 뭐 신문에서 자료들이라든가 아니면 뉴스나 아니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지만 새로운 흐름이 있는 분야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향상교육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시고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또 저의 경험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은 약 607조 원으로 며칠 전에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이 중에서 복지부 총 지출은 약 16%인 약 97조 원 정도를 지출을 하도록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 다른 어떤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와 관련된 어떤 예산들이 그 추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변화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재앙 수준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변화의 정상적인 흐름들은 아니었지만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총 지출에서 보건복지부의 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16%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전체 그릇은 좀 커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의 어떤 모습들은 좀 그대로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2021년보다 2022년의 예산이 약 한 8.9% 정도 증액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한 2.5%, 2.2%, 2.5% 정도 예상을 하고 아직 뭐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통계는 안 잡혔습니다만 약 2%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한 8.9%, 9%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된 거니까 경제 규모의 어떤 발전량보다는 정부 예산의 규모가 좀 많아서 모르긴 몰라도 저희가 뭐 예산을 뭐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좀 적자 예산들을 좀
과감하게라도 좀 만들어서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이나 아니면 복지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없잖아 보지 않을 수 있고요. 전체 예산 규모가 한 8.9% 증액에 비해서 한 거에 따라서 복지부의 예산도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이 약 한 8.8%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이 되었던 거죠.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약 한 14%, 전체 예산에서 약 한 12, 13%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보면 우리 보건복지부 쪽에서 보건복지부 관련된 어떤 예산들이 얼마나 큰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공부조에 어떤 들어가는 부분들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보육 분야, 또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분야, 노인복지, 그 다음에 보건의료, 그리고 장애인 복지 분야,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좀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기초생활보장 분야인데요. 이 자료들은 이제 출처가요. 참여연대 정책자료 2021년도 말에 확정되기 전에 좀 미리 발표된 예산을 가지고 수치는 이제 최종 예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 왜냐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한 3조 정도가 늘어났으니까요. 실제 한 3조 정도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리 발표된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차이는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초생활보장 분야인데요. 어쨌든 보건복지부 예산 약 한 97조 중에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타부처의 주거급여, 그 다음에 교육급여까지를 포함을 했을 때 약 14조 4천억 정도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한 2.3% 정도. 아까 보건복지부 예산이 약 한 8.8%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초생활 분야에는 약 한 2.3% 정도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도 전년과는 좀 더 오른 금액의 어떤 금액들 예산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2022년도 예산안이 어쩐 전체 비중에서 보건복지부 전체 비중에서 AB니까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약 20% 정도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산에서 볼 수 있고요. 대개의 경우 이제 기초생활보장 분야가 생계, 의료,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평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소득 한지 생활 지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책론에서 공부하셨던 공공부조에 관한 부분들인 거죠. 거의.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빈곤 구제 사업, 그런 것들, 그 중에서 이제 공공부조에 관한 사업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요. 그 다음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들, 그 다음에 타부처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 관한 부분. 이거는 건설교통부 손학이고요. 교육급여는 교육부 산하급여인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들어간 부분들까지를 포함을 해 보았을 때 약 한 17조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통계에 낸 참여연대에서의 어떤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많은 선생님들의 의견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또 팬데믹 위기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엄격한 수급 자격 조건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비수급 빈곤층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들이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고 우선 쳐도 낮은 수준의 급여로 인해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절한 빈곤의 어떤 삶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룬 국민기초생활선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간인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과 낮은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이 좀 시급하고 재산에 대한 기준 등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대선에서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정책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죠. 평생 근로를 하셔서 부부가 근로를 하셔서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사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정년을 하시고 조금의 연금을 가지시고 사시지만 오히려 집값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닌데도 집값이 올라가면서 소득 재산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은 금액이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실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세를 주었다 그러면 모르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 상황이어서 연금이나 이런 소득은 일정하게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세금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에 관한 어떤 재산 기준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묘한 어떤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복지의 딜레마에 놓이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현장에서 꼭 겪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체계의 어떤 사각지대나 틈새들을 좀 메꿔나가는 어떤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한 예산들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이제 예산들이 들어온 것 중에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의료급여에 있어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올해 약 보건복지부에서 한 3천억 정도가 추가돼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요. 또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받고 있습니다.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예산을 세워가고 있죠. 왜냐하면 2021년 7월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확정을 했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면서 함께 검토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빈곤층에 대한 어떤 소득 계산을 할 때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어르신들 아니면 빈곤층 가계 소득을 계산을 할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만으로 빈곤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조사 시스템들을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들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실천 현장에서 좀 많이 예산으로는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니면 반영이 되었다 해도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까지도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더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육 분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그 중에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아이의 출산과 보육에 관한 부분들인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출산을 한다라고 해도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그 책임들을 온전히 부모한테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특히나 엄마에게 그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 그러면 시댁이든 친가 쪽이든 아니면 처가 쪽이든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분야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 체계 안에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보육 분야에서의 정부 총 지출 예산 97억 중에서 사회복지에서 들어가는 금액,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약 한 5조 8천억 원 정도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보육 예산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2021년도 예산과 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정부 예산안이 약 한 8.9% 예산이 순 증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의 예산은 작년보다도 더 줄었죠. 59조였었는데 5조 9천억이었었는데 5조 8천억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감소하는 어떤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육에 관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고 신생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좀 줄어가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유아 보육료, 보육 지원들, 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사업, 영아 수당 지원 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당 지원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보육에 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출산되는 신생아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 또 이러한 어떤 예산들을 보았을 때 신생아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어떤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그 출산 정책들, 그 다음에 실제로 사회가,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 출산하기 좋은 그런 어떤 사회 환경을 만들고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곳에 오히려 좀 더 많은 예산들이 좀 건강하게 좀 쓰여지는 부분들이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런 어떤 예산 안에서도 좀 미루어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의 변화와 유지 사이의 갈등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의 절대적인 감소 속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은 정책 과제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까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보육시설 이해 당사자인 보육 종사자 인건비, 또 운영 지원, 그리고 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충남이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현금급의 영아수당, 0에서 12개월 사이 아이들이 있으면 충남 같은 경우에 매달 10만 원씩을 영아수당을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아수당이 신설되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절대적 지출 감소를 오히려 상쇄시키고 있다. 그래서 영아수당이 오히려 증가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어떤 그 하락을 좀 더 늦추는 어떤 이런 영향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어떤 추세들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영아 가정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 휴직, 또 조부모, 친인척, 그리고 사적으로 고용한 노동자가 돌봄 노동을 하는 등 사적 돌봄이 고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부분을 국가가 아니면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고민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만드는 데에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동과 청소년 분야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분야는 약 2조 9천억 원 정도가 순증감돼서 오히려 10.9%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21년 대비 오히려 약 한 10.9%의 예산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사회 전체 예산 중에서 약 3.6%의 비중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보았을 때 실제 그 순증되는 어떤 예산들을 좀 보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만 18세 성인이 되면 시설에서 더 이상 생활을 못하지. 특수한 이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 대학을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 학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보육시설에서 계속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가 돼서 학교를 안 가거나 그러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시설에서 나와서 독립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독립생활을 할 때 지금 거의 한 500만 원 정도를 나가서 독립하라라고 초기 자본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회에서 500만 원 가지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하 단칸 새빵 얻기도 어려운 어떤 그런 금액이죠. 그런 금액을 주고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라 라고 하니까 실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점이다라고 해서 많은 그 사회복지에 근무하고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바로 그런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어떤 예산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 순증가되고 있는 어떤 추세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수당 지급에 관해서도
약 전년보다는 좀 더 늘어난 23.5% 정도 증가한 금액들이 좀 지원 예산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사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 운영사업비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보면 여기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20.3%인 다함께 돌봄사업, 아동수당지급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함으로써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가지고 국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아동보육과 관련된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고, 현재 우리 기관에서 앞으로 좀 더 어떤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거나 어떤 실천을 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그 방향들을 좀 같이 비슷하게 맞춰 가실 수 있다라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의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뭐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인구가 또 그만큼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라서 예산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실제 전체 예산에서 약 한 20조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전년 대비 약 한 7.7%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회복지 비용에서의 노인복지의 어떤 그 분야에서의 비중이 약 한 25.3%, 25%는 뭐 4분의 1 정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억이니까 그 중에서 20억을 넘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금액들을 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야다라고 하는 것들을 숫자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 분야에 있어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야들을 좀 지원을 좀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양로시설 운영 지원의 부분,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 다음에 천안에도 지금 사할린에서 돌아오신 영국 귀국하신 동포분들이 아파트에서 지내시는 청수동에서 지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그분들과도 인터뷰도 하고 그 점검을 하러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우리의 어떤 그 어르신들이 돌아오셨을 때, 고국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생계를 유지해드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런 어떤 복지 예산의 한 분야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노인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실제로 굉장히 건강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명이 늘어났어도 오히려 질병을 앓고 더 피곤하고 더 어려운 괴로운 어떤 상황에서 신체 상황에서 지내시는 것들은 오히려 행복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국가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 줄 수 있고 건강을 책임지는 어떤 분야에 대한 예산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약 한 1.1% 정도 늘었네요. 보건복지에 관한 부분들은 1조 6천억 원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른 어떤 기금에서의 사용 부분들도 포함이 된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인 상황, 그 다음에 뭐 또 앞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이런 걸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또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이런 어떤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분야에 대한 국민 건강을 좀 담보하기 위한 어떤 예산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뭐 조금 1.1% 늘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예산들을 좀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 분야인데요. 실제로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약 지금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에서 약 4조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약 한 10%가 증가했고요. 장애인 복지에 관한 부분이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서 약 한 5%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2022년도 예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정책 3대 사업. 그래서 그게 약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약 11.2% 정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요즘 그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재개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실제로 비례대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가셔서 국회에 또 국민들에게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장애를 없애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라 그러면 비장애인들은 장애가 없는 분들보다도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행복하려고 그러면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그 다음에 장애인이 활동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 증감률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예산에서의 변화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애인 활동 지원의 예산을 크게 증가시킨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결론에서 좀 보면 코로나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정작 이런 그 코로나 활동에 연계되어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매칭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적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의 흐름들을 시간이 좀 짧아서 짧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신다라 그러면 한번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예산의 변화들 또 필요하면 한 5개년 정도 예산의 변화를 좀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복지 예산의 변화 그리고 그 예산 변화에 따른 실제 실천 현장에서의 어떤 활동의 변화, 기관에서의 주 활동의 변화들을 쉽게 그리고 피부에 닿도록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향상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학기 그 공부 같이 하게 되면서 되도록이면 정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함께 만나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의 어떤 목소리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도 좀 드리고, 함께 그런 어떤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 과정들을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학생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다 마치시고 졸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한 학기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수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또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 현장에 나오셔서 정책론이 어떤 거구나. 그리고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을 할 때 이 정책론 기본적으로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아니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약자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사회 서비스들을 연결시켜드리고 안내해드릴 수 있다는 것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큰 재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라도 현장에 계시면 한번 교재를 들고 꼼꼼히 그 다음에 해마다 바뀌는 어떤 정책들이나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한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실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고 복지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훌륭하신 미래 복지사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